새벽 공기가 차갑게 피부를 스치는 시간. 서울의 한적한 동네에 위치한 작은 빌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주방에서는 한 남자가 능숙한 솜씨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한서준. 서글서글한 인상에 평범한 옷차림을 한 그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30대의 남성이었다. 그의 공식적인 직업은 프리랜서 운전기사. 하지만 그의 진짜 신분은 대한민국 IT와 투자업계를 주무르는 거대 기업 베리타스 홀딩스의 베일에 쌓인 회장, 권지혁이었다. 그는 토스터에서 막 구워진 빵을 꺼내 접시에 담으며 침실 문을 흘끗 쳐다보았다. 문 너머에는 그의 아내, 이서연이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결혼한 지 1년. 그녀는 남편이 그저 성실하고 다정한 운전기사라고만 알고 있었다. 그가 매일 아침 자신을 방송국에 데려다주고 밤늦게 퇴근하는 자신을 마중 나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녀는 몰랐다. 남편의 그 모든 행동이 사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철저하게 계산된 경우 임무의 일부라는 것을. 최근 몇 달간 권지혁의 마음은 무거운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정의감 넘치는 사회부 기자인 아내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하고 부패한 기업으로 알려진 태산건설의 비자금 의혹을 파고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베리타스 홀딩스의 회장으로서. 그는 태산건설의 회장 윤태섭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잔인한 짓도 서슴지 않는 인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 위험한 호랑이 굴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내가 맨몸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셈이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다. 자신의 부와 권력을 드러내지 않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녀의 그림자가 되기로. 그가 아내를 시험한다고 스스로에게 되뇌는 이 행동은 사실 그녀의 사랑을 의심해서가 아니었다. 그녀가 얼마나 깊은 위험에 빠져 있는지 가늠하고 그녀가 눈치채지 못하게 모든 위협을 막아내기 위한 처절한 선택이었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순간 그녀는 취재를 멈추거나 혹은 더 큰 표적이 될 것이 분명했다. 좋은 냄새. 잠에서 깬 이서연이 부스스한 모습으로 주방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남편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그의 어깨에 턱을 기댔다. 오늘도 우리 서방님 요리 솜씨가 일품이겠네. 그녀의 애교 섞인 목소리에 지혁은 잠시 불안감을 잊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아내를 위해 완벽한 남편을 연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연기는 지난 1년간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때로는 자기 자신마저 진짜 한서준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곤 했다. 하지만 식탁에 마주 앉자마자 서연은 다시 날카로운 기자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한 손으로는 토스트를 먹으며 다른 한 손으로는 태블릿 PC로 밤새 들어온 기사들을 확인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오늘 오후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 조금 일찍 데려다 줄 수 있어. 그녀의 말에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중요한 미팅이라는 말이 평범한 회의가 아닌 비밀스러운 정보원과의 접선이라는 것을 그는 짐작하고 있었다. 물론이지. 당신 일이라면 언제든지. 그런데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안색이 안 좋아 보여. 지혁은 걱정스러운 남편의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의 눈은 아내가 보고 있는 태블릿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화면 구석에 작게 떠있는 태산건설이라는 단어를 그는 놓치지 않았다. 서연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웃어넘겼다. 괜찮아. 거의 다 끝나가. 이번 특종만 터트리면 우리 하와이로 여행 갈 수 있을지도 몰라. 그녀는 남편에게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지혁의 귀에는 그 말이 마치 비극의 서곡처럼 들렸다. 태산건설의 비리를 파헤치는 일의 끝이 과연 하와이 여행 같은 낭만적인 결말일 수 있을까? 그는 씁쓸한 미소를 감추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차라리 그녀가 돈을 밝히는 속물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위험한 일에 뛰어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서연은 돈이나 명예가 아닌 오직 진실과 정의만을 위해 움직이는 진짜 기자라는 것을, 그것이 바로 그가 그녀를 사랑하는 이유이자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 연극을 하고 있는 이유였다. 그가 운전하는 평범한 국산 세단이 SBC 방송국을 향해 서울의 아침 도로를 미끄러지듯 달렸다. 그의 운전은 언제나처럼 부드럽고 안정적이었지만 그의 시선은 끊임없이 백미러와 사이드 미러를 오가며 주변의 모든 차량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아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수십 가지 시뮬레이션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었다. 이것은 평범한 운전기사의 습관이 아니었다. 최고의 경호 훈련을 받은 자의 본능이었다. 조수석에 앉은 서연은 창밖을 보며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고 암호 같은 단어들을 섞어 쓰고 있었지만 지혁의 귀는 그 모든 것을 놓치지 않았다. 네, 박 부장님 말씀하신 검은 장부, 오늘 오후에 실물 확인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치는 다시 문자로 드리겠습니다. 주변 경계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지혁은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검은 장부. 태상건설의 모든 비자금 내역과 정관계 로비 명단이 담겨있다는, 전설로만 떠돌던 바로 그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것을 손에 넣으려는 순간 서연은 상상할 수 없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지혁은 이미 자신의 정보망을 통해 태상건설이 최근 용병 출신의 보안 전문가들을 고용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건달이 아니었다. 흔적도 없이 사람을 처리하는 데 능숙한 그림자 같은 존재들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는 그 그림자들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려 하고 있었다. 방송국 앞에 차를 세우자 서연은 차에서 내리기 전 지혁의 볼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오늘도 고마워. 여보, 저녁에 봐.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밝게 웃으며 방송국 안으로 사라졌다. 지혁은 그녀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그는 평범한 남편처럼 아내를 보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전쟁터로 연인을 떠나보내는 심정이었다. 그녀가 건물 안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한 뒤 그는 차를 돌리지 않았다. 대신 방송국 건너편에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차를 세웠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다른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베리타스 홀딩스의 회장 권지혁의 전화기였다. 그는 단축번호 1번을 눌렀다. 최 실장, 나다. 지금부터 SBC 방송국 주변의 모든 CCTV와 통신을 감청해 이서연 기자의 동선에서 의심스러운 인물은 모두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그림자 팀도 대기시켜.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에게서 눈을 떼면 안 된다. 전화를 끄는 지혁의 눈빛은 더 이상 다정한 남편 한서준의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냉혹한 결정을 내리는 군주. 권지혁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차 안에서 조용히 방송국 건물을 응시했다. 거대한 도시의 소음 속에서 그의 세계는 오직 아내라는 단 하나의 점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왕은 평민의 옷을 입고 자신의 왕비가 그녀 자신의 전쟁터에서 살아남기를 기원하며 보이지 않는 방패를 들고 서 있었다. 그림자는 드리워졌고 위험한 사냥의 막이 오르고 있었다. 그날 오후 권지혁은 한서준의 모습으로 아내의 전화를 기다렸다. 그의 귀에 꽂힌 초소형 무선 이어폰에서는 초의 실장의 목소리가 실시간으로 들려오고 있었다. 이서연 기자, 10분 전 보도국을 나와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 중입니다. 의심스러운 인물은 아직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지혁은 자신의 차 안에서 눈을 감고 아내의 동선을 머릿속으로 그렸다. 그의 평범한 세단은 이제 최첨단 도청 장비와 추적 장치를 실은 움직이는 지휘본부나 다름없었다. 잠시 후 서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
나야. 갑자기 약속 장소가 바뀌었어. 지금 방송국 앞으로 와줄 수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미세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알았어. 금방 갈게. 그는 시동을 걸며 최 실장에게 지시를 내렸다. 그림자 팀, 2분 내로 방송국 정문 주변의 통제권을 확보해. 나는 지금 그쪽으로 진입한다. 그의 목소리에는 사적인 감정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다. 오직 임무를 수행하는 지휘관의 냉철함만이 남아있었다. 방송국 앞에서 서연을 태운 지혁은 그녀가 말해주는 새로운 약속 장소로 차를 몰았다. 그곳은 시내 중심에서 약간 벗어난 낡은 시립 도서관이었다. 인적이 드물고 CCTV가 적은 곳, 정보원과의 접선 장소로는 최적이었지만 동시에 위험에 노출되기 가장 쉬운 곳이기도 했다. 서연은 차에 타자마자 다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네, 저예요.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혹시 주변에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절대로 먼저 움직이지 마세요. 지혁은 룸미러로 아내의 얼굴을 살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진실을 향한 열망으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의 이어폰에서 최 실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6시 방향에서 검은색 고성능 바이크 한 대가 따라붙었습니다. 평범한 배달 오토바이가 아닙니다. 3분 이상 동일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혁의 등줄기에 차가운 땀방울이 맺혔다. 올 것이 왔구나.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졌다. 그는 겉으로는 평범한 운전자처럼 보였지만 그의 모든 신경은 뒤따라오는 오토바이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일부러 차선을 두어 번 바꾸며 상대의 의도를 떠보았다. 오토바이는 마치 거머리처럼 끈질기게 그의 차 뒤에 달라붙었다. 명백한 미행이었다. 그들의 목적은 무엇일까? 단순한 감시일까? 아니면 그 이상의 경고일까? 차가 한적한 지하차도로 진입하는 순간이었다. 오토바이의 엔진음이 갑자기 날카로워지며 순식간에 그의 차 옆으로 파고들었다. 지혁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저것은 추월하려는 움직임이 아니었다. 조수석, 바로 서연이 앉아있는 쪽의 문을 그대로 들이받아 차를 스핀시키려는 자살 공격이나 다름없는 행태였다. 서연아, 꽉 잡아. 그가 외치는 순간 시간은 찰나처럼 느려졌다. 보통의 운전자였다면 브레이크를 밟거나 핸들을 반대쪽으로 꺾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상대가 의도한 함정이었다. 지혁은 반대로 행동했다. 그는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더 깊이 밟으며 핸들을 오토바이 쪽으로 살짝 꺾었다. 그의 차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아슬아슬하게 오토바이의 측면을 스치듯 피하며 앞으로 튀어나갔다. 끼익,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오토바이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라이더는 간신히 넘어지지 않고 욕설을 내뱉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모든 것은 불과 2, 3초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지혁은 차를 갓길에 세우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심장은 아내에 대한 걱정으로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괜찮아, 다친 데 없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서연의 상태를 살폈다. 서연은 안전벨트에 몸을 기댄 채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방금 뭐였어? 저 미친 오토바이는 뭐야? 하마터면 우리 둘 다 죽을 뻔했잖아. 그녀는 이것이 태산건설의 경고라는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난폭 운전자의 소행으로만 여기고 있었다. 지혁은 애써 아내를 진정시키며 주변을 살폈다. 초의 실장, 방금 그 오토바이 번호판 확보했나? 아니요. 회장님, 번호판을 교묘하게 가렸습니다. 하지만 라이더의 인상착의와 오토바이 기종은 확보했습니다.
지금 즉시 추적 시작하겠습니다. 지혁은 이를 갈았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아내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겠다는 명백한 살해 협박이었다. 서연은 잠시 충격에 빠져 있었지만 그녀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의 공포는 곧 분노로, 그리고 다시 기자로서의 사명감으로 바뀌었다. 안 되겠어. 여기서 멈출 순 없어. 약속 장소로 가야 해. 이건 분명 내가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야.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지혁은 감탄과 동시에 절망을 느꼈다. 그는 아내의 이런 강인함을 사랑했지만 바로 그 강인함이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수동적인 보호만으로는 부족했다. 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했다. 약속 장소에 서연을 내려준 뒤 지혁은 최 실장의 그림자팀이 도서관 주변을 완벽하게 장악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차를 돌렸다. 하지만 그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또 다른 신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성수동의 한 개인 정비소로 향했다. 그곳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자동차 수리점이었지만 내부에는 베리타스 홀딩스의 최첨단 보안 장비들이 갖춰진 그의 비밀 기지였다. 정비소 안에서 그는 방금 전에 사고 영상을 대형 스크린으로 분석하고 있었다. 최 실장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보고했다. 추적 결과 오토바이는 대포차였고 라이더는 전문 해결사로 보입니다. 태산건설의 안상민 상무가 움직인 것 같습니다. 지혁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들이 선을 넘었어. 더 이상 수동적인 감시만으로는 안 돼. 내가 운전석이 없을 때도 그녀의 귀가 되어야겠어. 그는 스크린에 서연의 차 설계도를 띄웠다. 그리고는 차체 하부의 한 지점을 가리키며 그의 가장 유능한 보안 기술자에게 명령했다. 여기에 허밍버드를 설치해. 오차는 용납하지 않는다. 오늘 밤 안으로 끝내도록. 허밍버드. 그것은 베리타스 홀딩스의 기술력이 집약된 세상 그 어떤 탐지기로도 찾아낼 수 없는 최첨단 도청 장치의 코드네임이었다. 그는 선을 넘고 있었다. 아내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위험한 결정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그것은 그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의 굳은 표정 위로 사랑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결의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낡은 시립 도서관의 창문을 비스듬히 통과하며 먼지 입자들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이서연은 열람실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두꺼운 법률 서적을 펼쳐놓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책이 아닌 10분 넘게 미동도 없는 휴대폰 액정에 고정되어 있었다. 정보원 박선우 과장에게서 연락이 오기로 한 시간이 이미 30분이나 지나 있었다. 초조함이 목을 졸라오는 듯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도서관은 유난히 한산했고 그 고요함이 오히려 그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그녀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바로 그 순간 그녀가 있는 도서관 건물 뒤편의 으슥한 골목길에서 그녀의 운명을 뒤바꿀 수도 있었을 보이지 않는 전쟁이 막 끝났다는 사실을 한편 도서관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곳에 주차된 차 안에서 권지혁은 여러 개의 모니터를 동시에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건물 주변의 모든 CCTV 화면과 드론이 보내오는 실시간 영상, 그리고 서연의 차에 설치된 허밍버드가 잡아내는 미세한 소리까지 분석하고 있었다. 그의 귀에 꽂힌 이어폰에서 최 실장의 보고가 들려왔다. 회장님, 목표 차량 도착했습니다. 건장한 남성 2명. 도서관 후문 쪽 골목으로 진입합니다. 지혁의 턱 근육이 단단해졌다. 화면에 잡힌 두 남자는 태산건설 안상민 상무의 수하들이었다. 그들의 목적은 뻔했다. 정보원인 박 과장을 처리하고
그와 접선하러 나타날 서연을 납치해 단단히 경고를 하는 것. 그림자팀. 계획대로 진행해 소리 없이, 흔적 없이. 그의 지시는 짧고 단호했다. 곧이어 그의 모니터 중 하나에 그림자 팀원들의 보디캠이 보내오는 1인칭 시점의 영상이 떠올랐다. 골목길에 들어선 2명의 괴하는 담배를 입에 물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사냥감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바로 그때 소리 없이 그들 뒤로 접근한 2명의 그림자가 움직였다. 모든 것은 순식간에 일어났다. 비명 소리조차 없었다. 그림자 팀원들은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들이었다. 그들은 정확하게 상대의 급소를 가격하고 목덜미의 신경을 눌러 순식간에 의식을 빼앗았다. 1분도 채 되지 않아 2명의 거구는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갔다. 이 모든 상황은 열람실 창가에서 초조하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서연의 등 뒤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그녀가 느꼈던 불길한 예감은 사실 그녀를 덮치려던 위험이 바로 등 뒤에서 사라지는 순간에 미세한 공기의 흐름이었을지도 몰랐다. 지역은 작전이 완료되었다는 보고를 받으며 괴한들의 휴대폰에서 빼낸 정보를 확인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안상민 상무가 보낸 문자 메시지가 있었다. 박 과장은 처리했다. 이제 그 여자 기자만 나오면 잡아들여. 지역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정보원은 단순히 나타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이미 그들의 손에 당한 것이었다. 아내에게 닥쳤던 위험은 상상 이상으로 즉각적이고 치명적인 것이었다. 그때 서연의 휴대폰에서 전송된 메시지가 괴한의 휴대폰으로 들어왔다. 과장님, 어디세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지역은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는 즉시 기술팀에 지시했다. 지금 당장 박 과장 휴대폰 번호를 복제해서 서연이에게 문자를 보내. 미행이 붙었다. 약속 취소. 이 번호는 삭제해라. 다른 경로로 다시 연락하겠다고. 몇 초 뒤 서연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문자를 확인한 그녀의 얼굴에 실망과 안도가 교차했다. 특종의 기회가 날아간 것은 아쉬웠지만 동시에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났다는 생각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미행이 붙었다는 정보원의 메시지는 그녀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서둘러 짐을 챙겨 도서관을 빠져나왔다. 조금 전 격투가 벌어졌던 골목길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평온했고 그녀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못했다. 여보, 나야. 일이 취소됐어. 데리러 와줄래? 남편에게 전화를 거는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지혁은 몇 분 만에 완벽한 한서준의 얼굴로 돌아와 그녀 앞에 차를 세웠다.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서연은 남편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거짓말을 했다. 아니야, 그냥 만나려던 사람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해서 허탕쳤네. 그녀는 자신의 가장 큰 아군이자 수호천사가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의 공기는 무거웠다. 서연은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지혁은 그런 그녀를 힐끗힐끗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허밍버드를 통해 그녀의 차 안에서 들려오는 불안한 심장 박동 소리와 깊은 한숨 소리까지 모두 듣고 있었다. 그녀가 느끼는 좌절감과 공포를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지만 그는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답답함을 느꼈다. 그날 밤 서연은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거실 소파에 홀로 앉은 지혁은 최 실장이 보내온 보고서를 태블릿 PC로 확인하고 있었다.
보고서에는 제압된 괴한들의 사진과 함께 정보원 박선우 과장, 현재 실종 상태, 생사 확인 불가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제 게임의 판도가 바뀌었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나 미행이 아니었다. 사람이 사라지고 있었다. 지역은 굳게 닫힌 침실문을 바라보았다. 그는 오늘 아내를 지켜냈다. 하지만 내일은 모레는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지고 태산건설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언제까지나 유령처럼 그녀의 뒤에 숨어 있을 수는 없었다. 그들이 아내에게 도달하기 전에 먼저 태산이라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릴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그의 이중생활의 무게가 납덩이처럼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정보원과의 접선이 실패로 돌아간 다음 날 아침, SBC 방송국 보도국은 전쟁터처럼 분주했다. 하지만 이소연은 그 소음의 한가운데에서 외딴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박선우 과장은 여전히 연락두절 상태였고 태산건설이라는 거대한 철옹성을 무너뜨릴 방법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밤새 다른 경로를 찾아보려 애썼지만 모든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절망감이 짙은 안개처럼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바로 그때 탐사보도팀의 김 부장이 그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김 부장은 한때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을 가졌던 선배 기자였지만 세월과 현실의 무게에 달아 이제는 적당히 타협할 줄 아는 현실주의자가 되어 있었다. 그는 딱딱한 표정으로 서류를 뒤적이며 입을 열었다. 이 기자, 태산건설 건 말이야. 이제 그만 손 떼는 게 어떻겠나. 거 파봤자 나올 것도 없고 증거도 없잖아. 서연은 즉시 반발했다. 부장님, 증거는 있습니다. 제가 거의 다 잡았는데. 정보원이 갑자기 사라지는 바람에. 하지만 김 부장은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층 더 차갑고 단호해졌다. 그만하라고 했어. 이건 제안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온 명령이야. 태산건설이 어떤 회사인지 몰라. 우리 방송국의 최대 광고주 중 하나야. 이 기자. 당신의 고집 때문에 탐사보도팀 전체가 공중분해되는 꼴을 보고 싶은 건가? 그의 마지막 말은 비수처럼 서연의 가슴에 꽂혔다. 이것은 단순한 압력이 아니었다. 명백한 협박이었다. 거대한 권력이 언론의 목을 쥐고 흔드는 추악한 현실을 그녀는 맨몸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굳은 표정으로 사무실을 나왔다. 동료 기자들은 그녀를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그녀의 편을 들어주지 못했다. 그녀는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연은 남편 한서준에게 자신의 좌절감을 털어놓았다. 그들이 나를 막고 있어. 증거가 없다고. 들어갈 방법이 없다고 말하면서 내 손발을 묶어버렸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무력감이 배어 있었다. 지역은 아내의 고통을 지켜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당장이라도 베리타스 홀딩스의 힘을 이용해 태산건설을 압박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녀에게 작은 힌트를 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마치 다른 승객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전해주듯 태산건설 같은 거대한 성은 정문이 튼튼하겠지. 하지만 뒷문은 어떨까? 예를 들면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작은 자회사 같은 곳 말이야. 가끔 폐기물 처리 업체나 물류회사를 이용해서 비자금을 숨긴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은 적이 있거든. 그의 말은 너무나 평범해서 서연은 처음에는 흘려들었다. 하지만 그 말은 씨앗처럼 그녀의 머릿속에 박혔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녀는 남편의 말이 계속 귓게 맴돌았다. 평범한 운전기사가 하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핵심을 꿰뚫는 분석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남편이라는 존재를 낯설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나란히 소파에 앉아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다. 마침 베리타스 홀딩스와 관련된 복잡한 기업 인수 합병 소식이 나오고 있었다. 지혁이 무심하게 팝콘을 입에 넣으며 중얼거렸다. 저 인수합병은 말이 안 되는데 베리타스 홀딩스가 경쟁사의 핵심 기술을 노리고 적대적 M&A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면 말이지. 순간 서연은 숨을 멈췄다. 전문 애널리스트나 할 법한 날카로운 분석이었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남편을 쳐다보았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지혁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태연하게 웃으며 둘러댔다. 아, 내가 증권사 직원들을 자주 태우고 다니잖아. 어깨너머로 들은 거지 뭐. 그의 변명은 그럴듯했지만 서연의 마음속에 피어난 의심의 싹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출근 준비를 하며 주차장에 세워진 남편의 차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평범한 국산 세단이었지만 타이어는 일반 타이어가 아닌 총알도 막아낸다는 최고급 방탄 럼플렛 타이어였다. 그리고 조수석 문 아래쪽에서는 아주 미세하게 무언가를 급하게 떼어낸 것 같은 흠집도 발견했다. 어젯밤 지혁이 허밍버드를 제거하고 더 정교한 모델로 교체하면서 남긴 흔적이었다. 모든 것이 이상했다. 작은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머릿속을 떠다니는 듯했다. 그녀는 지난 오토바이 사고를 떠올렸다. 그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남편은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다. 보통 사람이라면 공포에 질려 어쩔 줄 몰랐을 텐데. 그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정확하게 위기를 벗어났다. 그것은 평범한 사람의 반사신경이 아니었다. 마치 수없이 많은 위기 상황을 겪어본 전문가의 움직임 같았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든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1년간 사랑했던 이 남자는 누구일까? 친구의 소개로 만나 불같은 사랑에 빠졌다. 그의 소박함과 성실함이 좋았다. 치열한 기자 생활에 지친 그녀에게 그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하지만 이제 그 소박한 가면 뒤에 거대하고 낯선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것만 같았다. 그녀의 기자로서의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서연은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와 서재로 향했다. 방송국에서의 압박은 그녀를 더 집요하게 만들었고 남편이 던져준 힌트는 그녀에게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주었다. 그녀는 공식적인 경로가 아닌 개인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태산건설의 모든 물류 및 폐기물 관련 자회사들의 목록을 뽑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는 컴퓨터에 또 다른 비밀 폴더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검색 엔진에 한 남자의 이름을 입력했다. 한서준. 검색 결과는 허무할 정도로 깨끗했다. 최소한의 운전면허 등록 정보를 제외하고는 그의 학력, 경력, 가족관계 등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유령 같은 남자였다. 서연은 차갑게 식어가는 손으로 마우스를 쥔 채 모니터를 응시했다. 그녀 인생 최대의 특종은 어쩌면 태산건설이 아니라 바로 옆방에서 잠들어 있는 저 남자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고 있었다. 태산건설의 회장실. 윤태섭은 안상민 상무에게서 보고를 받으며 값비싼 시간을 태우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SBC에 압력을 넣었는데도 그 이서연이라는 기자가 아직도 우리 자회사를 들쑤시고 다닌다고. 안상민은 고개를 숙였다. 네. 회장님, 공식적인 취재가 아닌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쥐새끼처럼 아주 집요합니다. 윤태섭은 시가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인의 뱀처럼 교활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수많은 적들을 상대해왔고 사람을 무너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알고 있었다. 기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은 신뢰성이지. 그리고 여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평판이야. 그 두 가지를 한 번에 무너뜨리면 돼.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 담긴 잔인함은 듣는 이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는 안상민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이서연 기자의 뒤를 밟아 그녀의 운전기사와의 관계를 문제 삼을 만한 사진을 찍어오라고. 그의 계획은 치밀하고 악랄했다. 그는 이서연의 남편이 운전기사라는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정상적인 부부관계라도. 얼마든지 왜곡하고 부풀리면 추악한 불륜 스캔들로 둔갑시킬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잘 알았다. 그는 대중이 진실보다는 자극적인 이야기에 더 열광한다는 속성을 이용하기로 한 것이다. 며칠 뒤 그의 손에는 그가 원했던 증거 사진들이 들어왔다. 한서준이 차에서 내리는 이서연의 손을 잡아주는 모습, 차 안에서 심각하게 대화하는 모습 등 모든 평범한 일상이 악의적인 프레임을 통해 미루의 현장으로 둔갑해 있었다. 폭탄은 다음 날 아침에 터졌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연예사회 가십 전문 온라인 매체의 SBC 이서연 기자. 자신의 운전기사와 부적절한 관계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렸다. 기사에는 교묘하게 찍힌 파파라치 사진들과 SBC 내부 관계자를 자처하는 익명의 제보자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다. 두 사람의 관계가 평범한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를 넘어선 지 오래되었다는 식의 악의적인 내용이었다. 그 기사는 바이러스처럼 인터넷 세상을 뒤덮었다. SBC 방송국은 발칵 뒤집혔다. 서연이 보도국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동료들이 그녀를 흘끔거리며 수군댔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를 격려하던 몇몇 선배들마저 그녀를 피했다. 그녀를 향한 시선에는 동정, 호기심, 그리고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서연은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 속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그 끔찍한 기사를 확인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가장 비참했던 것은 기사에 흐릿하게 모자이크 처리된 남자가 바로 자신의 남편이라는 사실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그녀가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손가락질하고 있었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기괴하고 아팠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과 불륜설에 휩싸인 세상에서 가장 어처구니 없는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어 있었다. 김 부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를 호출했다. 그는 위로의 말 대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기자, 알다시피 지금 회사 이미지가 심각하게 실추됐어. 내부 조사가 끝날 때까지 모든 업무에서 손 떼고 무기한 대기 발령 조치하도록 하겠네. 그것은 사실상의 해고 통보나 다름없었다. 태상건설은 마침내 그녀의 손에서 취재 수첩을 빼앗고 그녀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데 성공한 것이다. 그녀는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자신의 책상 위 물건들을 정리해야 했다. 한편 권지혁은 초회 실장의 긴급 보고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아내를 능욕하는 기사와 그 아래에 달린 수천 개의 악플들을 읽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책상을 쥔 그의 손등에는 시퍼런 힘줄이 돋아나 있었다. 지독한 아이러니였다. 아내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운전기사라는 가면이 이제 아내를 공격하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 돌아왔다. 그의 심장은 분노와 죄책감으로 타들어가는 듯했다. 그날 저녁 부부의 집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다. 서연은 텅 빈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지혁은 차마 그녀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다. 마침내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 하나 없이 메마르고 차가웠다. 이 스캔들, 거짓말이야. 나는 알아. 당신도 알고.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남편을 마주보았다. 하지만 이 거짓말이 생겨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신이 유령이기 때문이야. 아무도 당신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이지. 그녀는 테이블 위로 서류 몇 장을 던졌다. 그것은 그녀가 밤새 조사한 한서준이라는 인물에 대한 기록이었다. 텅 비어있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기록. 당신, 도대체 누구야? 왜 당신에 대한 기록은 아무것도 없어? 왜 나를 속였어? 우리가 함께한 지난 1년, 전부 다 거짓이었어. 그녀의 눈에서 마침내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었다. 남편이라는 존재 자체를 의심하고 있었다. 지혁은 코너에 몰렸다. 그의 완벽했던 계획은 최악의 형태로 부서져 내렸다. 그는 아내의 상처 입은 눈을 보며 이제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계속해서 이 거짓된 연극을 지속하며 그녀의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진실의 일부라도 드러내어 그녀를 자신의 위험한 세계로 더 깊이 끌어들일 것인가? 그의 침묵 속에서 부부의 관계는 가장 혹독하고 아픈 시험대 위에 올라서고 있었다. 당신, 도대체 누구야? 이서연의 떨리는 목소리가 텅 빈 거실을 울렸다. 그녀의 질문은 단순한 의문이 아니었다. 지난 1년간의 사랑과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절규였고 배신감에 찢어진 마음이 내지르는 비명이었다. 권지혁은 아내의 눈물 어린 얼굴을 마주하며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 그의 거짓말이 마침내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찌르는 순간이 오고야 만 것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모든 것을 고백하고 베리타스 홀딩스의 회장이라는 진실을 밝힐까 하니 그것은 지금 상황에서 최악의 수였다. 아내는 그것을 현실성 없는 거짓말로 치부하거나 그가 돈으로 자신을 기만했다고 생각해 더 큰 상처를 받을 것이었다. 그는 아내의 신뢰를 되찾아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녀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지금의 위험한 상황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진실이 필요했다. 마침내 그는 결심한 듯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깊은 죄책감으로 잠겨 있었다. 미안해. 서연아, 당신을 속여서 정말 미안해.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한서준의 텅 빈 신상 정보를 가리켰다. 한서준은 내 진짜 이름이 아니야. 내 본명은 권지혁이야. 이서연의 눈이 커졌다.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남편을, 아니, 권지혁이라는 낯선 남자를 쳐다보았다. 지혁은 그녀의 의심과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며 자신이 준비한 또 다른 진실을 꺼내놓았다. 나는 과거에 정부의 특수정보기관에서 일했어. 정치. 경제계의 거물들이 연루된 극비부패 사건들을 처리하는 비밀 요원이었지. 내 일은 너무 위험해서 조직을 나온 뒤에는 내 모든 과거를 지우고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야만 했어. 나 자신과. 그리고 언젠가 만날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이야기는 한 편의 첩보 영화처럼 들렸지만 이상하게도 설득력이 있었다. 그것은 지난 몇 달간 서연이 느꼈던 모든 의문점들을 설명해주고 있었다. 오토바이 사고 때의 초인적인 대처 능력, 기업의 비리를 꿰뚫어 보는 날카로운 통찰력, 그리고 유령처럼 깨끗했던 그의 신상 정보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비밀 요원이라는 단어 하나로 맞춰지는 듯했다. 하지만 이해와 용서는 다른 문제였다.
서연의 가슴은 여전히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럼 우리가 함께한 모든 순간이 당신에게는 임무 같은 거였어. 우리 결혼도, 당신의 다정함도 전부 연기였냐고. 지혁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가 떨리는 그녀의 두 손을 붙잡았다. 아니, 절대로 아니야. 당신을 사랑하는 내 마음만큼은 단 하나도 거짓이 없었어. 나는 평범한 한서준으로 당신 곁에서 조용히 살고 싶었어. 하지만 당신이 태산건설을 건드리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 그는 그제야 자신이 숨겨왔던 진실들을 털어놓았다. 그들은 내가 과거에 상대했던 부류의 인간들이야. 법도, 양심도 없는 자들이지. 당신이 위험해질 거라는 걸 직감했어. 그래서 당신 몰래 당신을 지키려고 했던 거야. 도서관에서 정보원이 사라진 것도, 어제의 오토바이 사고도, 그리고 오늘의 이 스캔들도 모두 우연이 아니야. 전부 당신을 침묵시키려는 그들의 경고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거대한 진실의 파도 앞에서 할 말을 잃었다. 남편이 자신을 속였다는 배신감과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는 사실 사이에서 그녀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렸다. 그녀는 기자인 동시에 사랑하는 남편에게 상처 입은 아내였다. 그녀의 머리는 그의 말을 믿어야 한다고 소리쳤지만 가슴은 아직 그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지혁은 그녀에게 용서를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한 명의 전략가로서 파트너에게 제안하듯 말했다. 내가 당신의 믿음을 깬 거 알아. 그걸 되찾기 위해서라면 남은 평생을 바칠게. 하지만 서연아, 우리에겐 시간이 없어. 윤태섭은 지금 우리가 이 스캔들로 완벽하게 무너졌다고 생각하며 축배를 들고 있을 거야. 이게 바로 우리가 역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그는 일어나 서재로 가서 자신이 그동안 비밀리에 수집해온 태산건설 관련 자료들을 가져왔다. 그들은 우리의 관계를 무기로 썼지. 우리는 이제 이 관계를 방패로 쓰는 거야. 세상 앞에서는 이 스캔들로 인해 상처받고 무너진 부부인 척 연기하는 거야. 하지만 뒤에서는 당신의 취재 능력과 나의 특별한 기술들을 합치는 거지. 당신이 적의 약점을 찾아내면 내가 그곳까지 당신이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는 길을 만들겠어. 그의 제안은 대담하고 위험했다. 하지만 동시에 유일한 방법처럼 보이기도 했다. 서연은 지혁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낯설었지만 이제 그의 눈빛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해온 한 남자의 고독과 사랑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상처 입은 아내로서 그에게 등을 돌릴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좇는 기자로서 이 위험한 동맹을 받아들일 것인가? 오랜 침묵 끝에 서연은 마침내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좋아. 그녀의 목소리는 아직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당신이 가진 태산건설에 대한 정보, 전부 다 말해줘. 그 순간 부서진 신뢰의 균열 위로 위태롭지만 단단한 연대의 다리가 놓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평범한 부부가 아니었다. 거대한 악에 맞서기 위해 손을 잡은 비밀스러운 동지가 되었다. 거짓으로 시작된 관계는 이제 잔인한 진실 속에서 새로운 운명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날 밤 이후 부부의 집은 더 이상 평범한 안식처가 아니었다. 거실의 커피 테이블 위에는 잡지 대신 태산건설의 자회사 목록과 공단 지역의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주방의 식탁은 밤늦도록 노트북 불빛으로 환했다. 어색하고 서먹했던 공기는 이제 팽팽한 긴장감과 기묘한 동지애로 바뀌어 있었다. 그들은 상처 입은 부부인 동시에 거대한 적을 앞에 둔 비밀스러운 작전팀이 되었다.
이들의 협업은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아온 두 전문가의 능력이 만나 완벽한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먼저 이서연이 포문을 열었다. 그녀는 기자의 집요함으로 태산건설의 수십 개에 달하는 자회사들의 재무제표와 등기부등본을 분석하여 그 중에서도 가장 의심스러운 세 개의 물류회사를 추려냈다. 이상해. 이 세 회사는 매출 규모에 비해 영업이익이 터무니없이 낮아 마치 돈을 어딘가로 빼돌리기 위해 존재하는 유령 회사 같아. 그녀는 날카로운 기자 특유의 직감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그녀에게는 내부 정보에 접근할 방법도, 직접 현장을 확인할 수단도 없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권지혁의 능력이 발휘되기 시작했다. 그는 아내가 지목한 세 개의 회사 위치를 위성 지도 위에 표시했다. 그리고는 전직정보 요원다운 예리한 눈으로 지도를 분석했다. 이 첫 번째 회사는 항만과 너무 가까워 밀수 루트로 사용될 가능성이 커. 두 번째는 주변에 CCTV 하나 없는 완벽한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군. 은밀한 거래의 최적의 장소야. 그리고 그는 마지막 세 번째 회사, 파주 외곽에 위치한 태산 로지스의 물류 창고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여기가 진짜야. 서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 지혁은 자신의 옛 직장에서 쓰던 보안 노트북을 열어 일반인은 절대 접근할 수 없는 건축 설계 도면을 화면에 띄웠다. 평범한 물류 창고에 군사시설 수준의 전자보안 시스템과 전력 공급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단순한 물건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는 뜻이지. 서연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남편이 보여주는 분석 능력과 정보력은 그녀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의심은 어느새 경외감으로, 그리고 점차 새로운 종류의 신뢰감으로 바뀌고 있었다. 이 남자는 자신을 속였지만 동시에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하고 유능한 존재였다. 그녀는 이제 남편을 한서준이나 권지혁이 아닌 자신의 가장 강력한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 현장 정찰에 나서기로 했다. 지혁은 여전히 평범한 운전기사의 모습으로 운전대를 잡았지만 이제 서연은 그의 모든 행동이 다르게 보였다. 부드러운 핸들링 속에 숨겨진 정확한 계산, 끊임없이 주변을 경계하는 날카로운 시선.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지난 1년간 얼마나 든든한 보호막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왔는지를 깨달았다. 태산 로지스 창고가 멀리 보이는 언덕에 차를 세운 그들은 본격적인 감시에 들어갔다. 서연은 망원경으로 창고를 드나드는 트럭들의 번호와 시간, 그리고 직원들의 움직임을 기록했다. 기자로서의 관찰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같은 시각, 지혁은 초소형 지향성 마이크를 이용해 경비원들의 무선 통신을 감청하고 있었다. 오늘 밤 12시, VIP께서 보내신 미술품이 도착할 예정이니 경비 똑바로 서라. 는 내용이 그의 귀에 포착되었다. 바로 그때 창고 쪽에서 순찰 차량 한 대가 그들이 있는 언덕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최 실장의 경고가 이어폰을 통해 들려왔다. 회장님, 순찰조가 접근합니다. 30초 내로 현장을 벗어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차를 돌리기에는 시간이 촉박했다. 지혁은 순간적인 판단을 내렸다. 그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마치 사랑을 속삭이는 연인처럼 그녀의 귓가에 말했다. 지금부터 화를 내. 나한테 소리 지르면서 싸우는 척해. 서연은 당황했지만 즉시 그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연기를 시작했다.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그녀의 실감나는 연기에 지혁은 기다렸다는 듯이 맞받아쳤다. 나라고 안 힘든 줄 알아.
두 사람이 한창 말다툼을 벌이는 사이 순찰차는 그들의 차 옆을 지나쳤다. 경비원들은 시끄러운 사랑 싸움을 벌이는 커플을 귀찮다는 듯이 한번 쳐다보고는 그대로 지나가 버렸다. 위기의 순간 그들의 거짓 영인은 가장 완벽한 위장막이 되어 주었다. 위기가 지나가자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위험한 상황 속에서 펼친 가짜 연기는 역설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 여전히 남아있는 진짜 감정의 불씨를 건드리고 말았다. 그들의 심장은 방금 전의 위험 때문만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복잡한 감정 때문에 거세게 뛰고 있었다. 비밀 기지로 돌아온 그들은 각자가 수집한 정보를 종합하여 거대한 퍼즐을 맞춰 나갔다. 서연이 기록한 트럭의 이동 패턴과 지혁이 감청한 미술품이라는 단어, 그리고 그가 추가로 해킹해서 얻어낸 창고의 비밀 설계도, 모든 정보는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다. 태상건설은 단순한 비자금 조성을 넘어 고가의 미술품을 밀수하여 세금을 탈루하고 그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검은 돈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마침내 그들은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오늘 밤 12시 VIP의 미술품을 실은 특정 트럭이 비밀 통로를 통해 창고의 지하 벙커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드디어 그들의 손에 잡히는 목표물이 생긴 것이다. 서연은 자신들이 함께 완성한 작전 계획도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우리가 저걸 어떻게 잡지? 우리 둘 다 죽지 않고서 말이야. 지혁은 오랜만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으며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절대적인 자신감이 넘치고 있었다. 그건 내 전문 분야야. 동맹은 굳건해졌다. 이제 방역을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자정까지 남은 시간은 1시간. 태산 로지스 물류 창고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의 어둠 속에서 권지혁과 이서연은 마지막 작전 준비에 들어갔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혁은 서연의 외투, 단추와 주머니 속 펜을 초소형 고화질 녹화장치로 교체해 주었다. 그의 손놀림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교하고 신속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얇고 가벼운 방탄조끼를 꺼내 그녀의 재킷 안에 입혀주었다. 서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남편의 낯선 모습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지금은 그를 믿어야 할 때였다. 이건 그냥 만약을 위한 거야. 내가 항상 지켜보고 있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 지혁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아내의 안전에 대한 절박한 염려가 담겨 있었다. 그들의 계획은 미술품을 훔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너무 위험할 뿐더러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는 법정에서 효력을 잃을 수 있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밀수 현장을 완벽하게 기록하는 것이었다. 지혁이 작전 계획을 최종 브리핑했다. 11시 50분. 그의 그림자팀이 창고 정문 근처의 변압기를 고장내 소란을 피우며 경비 인력 대부분의 시선을 끈다. 그 틈을 타 서연은 미리 확보해둔 감시 포인트로 침투한다. 그리고 마침내 지하 벙커로 들어가는 트럭과 거래 현장을 감독하는 인물의 얼굴을 선명하게 촬영한다. 시간이 흐르고 약속된 11시 50분이 되자 지혁이 조용히 신호를 보냈다. 몇 초 뒤 창고 정문 쪽에서 쾅하는 굉음과 함께 불꽃이 튀었다. 고장난 대형 트럭이 변압기를 들이받은 것이다. 창고 단지의 절반이 암흑에 휩싸였고 경비실에서는 다급한 고함 소리와 함께 경비원들이 우르르 정문으로 몰려나갔다. 작전은 시작되었다. 지금이야. 움직여. 지혁의 목소리가 서연의 작은 이어폰을 통해 들려왔다. 서연은 숨을 죽인 채 어둠을 틈타 미리 계획된 루트를 따라 움직였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머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지혁은 차 안의 모니터를 통해 열 감지 카메라와 드론 영상으로 그녀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길을 안내했다. 그의 지시는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정확했다. 마침내 서연은 작전 목표 지점인 낡은 감시탑에 도착했다. 그곳에서는 창고의 비밀, 지하 벙커 입구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문가용 망원 카메라를 설치하고 단추와 펜에 숨겨진 녹화 장치도 모두 작동시켰다. 이제 남은 것은 사냥감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자정이 되자 육중한 엔진 소리와 함께 목표물인 대형 화물 트럭 한 대가 창고 안으로 들어왔다. 트럭은 일반 하역장이 아닌 건물 뒤편에 으슥한 공터에 멈춰 섰다. 그러자 지잉하는 기계음과 함께 공터의 바닥이 거대한 문처럼 갈라지며 지하로 향하는 경사로를 드러냈다. 바로 그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트럭 옆에 멈춰 섰고 그 안에서 안상민 상무가 내렸다. 서연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거물이 직접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녀는 숨을 참은 채 그의 얼굴을 최대한 줌인하여 녹화 버튼을 눌렀다. 안상민의 지시에 따라 트럭에서 미술품이라고 표시된 나무 상자들이 내려져 지하 벙커로 옮겨지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기록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순찰을 돌던 한 경비원이 감시탑 쪽에서 반짝이는 미세한 불빛을 발견했다. 서연의 카메라 렌즈가 달빛에 반사된 것이었다. 거기 누구야? 경비원의 고함과 함께 창고 전체에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젠장. 발각됐다 서연아. 당장 장비 챙겨서 빠져나와 B포인트로 이동해. 지역의 다급한 목소리가 이어폰을 찢을 듯이 울렸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챙겨 들고 감시탑에서 뛰어내려 약속된 탈출로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렸다. 그녀의 등 뒤로 여러 개의 손전등 불빛과 거기서 라는 고함소리가 따라붙었다.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지혁은 차 문을 박차고 나와 어둠 속을 가로질러 아내를 향해 달려갔다. 그는 더 이상 운전기사 한서준이 아니었다. 혹독한 훈련으로 단련된 인간 병기 권지혁이었다. 그는 서연을 추격하던 경비원들의 앞을 막아섰다. 경비원들은 갑자기 나타난 그를 보고 당황했지만 이내 흉기를 꺼내 들고 달려들었다. 싸움은 순식간에 끝났다. 지혁의 움직임은 군더더기가 없었다. 그는 상대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며 정확하게 급소를 가격하여 그들을 무력화시켰다. 그는 살상을 피했지만 그의 공격은 뼈를 부러뜨릴 듯이 묵직하고 단호했다. 몇몇 경비원들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며 쓰러지는 사이 그는 서연의 손을 붙잡고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두 사람이 미리 숨겨둔 채 도착했을 때 창고의 모든 병력이 그들을 향해 몰려오고 있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지혁은 비명 같은 굉음과 함께 차를 출발시켰다. 타타탕. 몇 발의 총알이 차체에 부딪혔지만 둔탁한 소리를 내며 튕겨나갈 뿐이었다. 서연은 그제야 이 차가 방탄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악했다. 차는 총알 세례를 뚫고 지옥 같았던 물류 창고를 무사히 빠져나왔다. 한참을 달려 완전히 안전한 곳에 도착하고 나서야 두 사람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서연은 여전히 공포와 흥분이 뒤섞인 채 떨고 있었다. 그녀는 옆자리에 앉은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차가운 밤에 어둠을 뚫고 능숙하게 차를 몰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남편도 비밀 요원도 아니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켜낸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이었다. 지혁이 거친 숨을 고르며 물었다. 찍었어. 서연은 대답 대신 목숨처럼 끌어안고 있던 카메라를 들어보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함께 모든 것을 이겨낸 자의 짜릿한 희열이 떠올라 있었다. 우리가 해냈어. 그들의 눈이 어둠 속에서 마주쳤다. 함정은 성공했고 증거는 확보되었다. 이제 거대한 악의 제국에 대한 마지막 심판의 시간만이 남아있었다. 지난밤에 격렬했던 추격전이 끝나고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권지혁이 마련한 한남동의 안전가옥에서 이서연은 밤을 꼬박 새우며 노트북과 씨름하고 있었다. 아드레날린과 커피의 힘으로 버티고 있는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어젯밤 목숨을 걸고 찍어온 날것의 영상들은 대한민국을 뒤흔들 하나의 거대한 폭탄으로 재탄생하고 있었다. 지혁은 거실 한편에서 자신의 팀과 조용히 교신하며 아내가 편집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외부의 모든 위협을 차단하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 들어온 증거는 완벽했다. 하지만 이 증거를 세상에 공개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전쟁이었다. 태상건설에 힘이 미치는 SBC 방송국의 정상적인 경로로는 이 리포트가 빛을 보기도 전에 묻혀버릴 것이 뻔했다. 서연은 마침내 편집을 끝내고 결심한 듯 지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비장함이 감돌았다. 방법은 하나뿐이야. 오늘 밤 9시 뉴스. 생방송을 하이제킹해야겠어. 그것은 모든 것을 건 도박이었다. 실패하는 순간 그녀는 기자로서의 생명은 물론이고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편집되거나 왜곡되지 않은 진실을 대중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다. 지혁은 그녀의 결정을 존중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계획이 성공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판을 짜기 시작했다. 당신이 방송을 시작하면 그 누구도 중간에 끊지 못하게 만들겠어. 방송국 내부의 통제 시스템과 외부의 모든 전파 방해 시도를 우리 기술팀이 막아낼 거야.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아내의 가장 든든한 방패이자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되어주기로 결심했다. 그날 저녁,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을 믿어주는 몇 안 되는 후배들의 도움을 받아 기자로서의 모든 권한이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SBC 방송국 안으로 잠입했다. 그녀의 손에는 방송의 운명을 바꿀 작은 USB 하나가 굳게 쥐어져 있었다. 같은 시각, 지혁은 베리타스 홀딩스의 회장으로서 검찰총장과 금융감독원장에게 익명의 채널로 단 하나의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밤 9시 SBC 뉴스를 주목하십시오. 거대한 부패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는 법과 제도가 진실이 폭로되는 순간 즉시 움직일 수 있도록 미리 길을 닦아놓고 있었다. 밤 9시 정규 뉴스가 시작되었다. 평온한 얼굴의 앵커가 오늘의 주요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그리고 첫 번째 꼭지가 끝나고 광고가 나가는 단 1분의 시간. 서연은 후배들의 도움을 받아 주조정실의 방송 송출 시스템을 장악했다. 광고가 끝나고 다시 스튜디오 화면으로 전환되는 순간 시청자들은 스튜디오의 당황한 앵커 대신 굳은 표정의 이서연 기자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C 기자 이서연입니다. 지금부터 정규 뉴스를 잠시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심장부를 썩어 들어가게 만들고 있는 거대한 부패의 실체를 고발하는 긴급 탐사 보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이 없었다. 주조정실에서는 방송을 중단시키려는 간부들의 고함소리가 들려왔지만 이미 모든 통제권은 지역의 팀에게 넘어가 있었다. 아무도 그녀를 막을 수 없었다. 그녀의 리포트는 충격 그 자체였다. 그녀는 태상건설의 비자금 조성 의혹부터 언론을 통제하려는 압력, 그리고
자신의 취재를 돕다가 실종된 정보원 박선우 과장의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폭로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어젯밤 촬영한 날것의 영상을 공개했다. 안상민 상무에 감독해 고가의 밀수품들이 비밀 벙커로 옮겨지는 장면. 그리고 그들의 얼굴은 고화질 화면에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같은 시각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와인을 즐기던 윤태섭 회장은 TV 화면에 등장한 이서연의 모습에 경악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을 스크린에 집어 던졌다. 유리가 박살나는 소리와 함께 그는 안상민에게 전화를 걸어 미친 듯이 소리쳤다. 당장 저 방송을 막아 저 계집애를 끌어내.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의 휴대폰에 검찰, 태산건설 본사 압수수색 정역 돌입이라는 긴급 속보가 뜨기 시작했다. 그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범죄의 제국이 실시간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서연의 고발이 끝나자 대한민국은 거대한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인터넷은 태산게이트라는 검색어로 마비되었고 대중의 분노는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지혁의 계획대로. 방송이 끝나자마자 검찰 수사관들이 태산건설 본사와 문제의 물류 창고를 덮치는 장면이 다른 방송사들의 뉴스를 통해 생중계되었다. 모든 것이 끝난 주조정실. 서연은 탈진한 듯 자리에 주저앉았다. 동료들은 경애와 존경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방송국의 모든 규칙을 어겼지만 동시에 기자로서의 가장 위대한 사명을 완수한 영웅이 되어 있었다. 잠시 후 김 부장이 넋이 나간 표정으로 들어왔다. 그는 분노와 경탄이 뒤섞인 복잡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기만 했다. 서연은 방송국을 나왔다. 정문 앞에는 그녀를 기다리는 수많은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경호 라인에 막혀 그녀에게 접근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 모든 광경을 뒤로하고 길 건너편에 조용히 서 있는 나측은 세단을 향해 걸어갔다. 차 문이 열리고 그녀의 남편, 운전기사 한서준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랑스러움이 가득 담긴 미소를 지어 보일 뿐이었다. 서연은 채 올랐고 두 사람은 그녀가 만들어낸 거대한 폭풍을 뒤로 한 채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전쟁은 끝났다. 이제 그들 자신만의 진실을 마주할 시간만이 남아있었다. SBC 방송국을 빠져나온 차 안은 고요했다. 창밖으로는 이서연이 만들어낸 거대한 폭풍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들썩이고 있었지만 차 안의 두 사람은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있는 것처럼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있었다. 서연은 아직 가시지 않은 흥분과 탈진감에 시트에 몸을 기댔고 권지혁은 말없이 운전대를 잡고 어둠 속을 달렸다. 그녀는 남편이 익숙한 자신들의 작은 빌라가 아닌 도심의 심장부, 가장 화려한 마천루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디 가는 거야? 여보. 그녀의 물음에 지혁은 대답 대신 거대하고 웅장한 한 빌딩의 지하 주차장으로 차를 몰았다. 베리타스 홀딩스라는 로고가 선명한 바로 그의 제국의 심장이었다. 그는 일반 주차장이 아닌 회장 전용의 비밀스러운 입구로 차를 세웠다. 서연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여긴 내 집이야, 서연아. 그리고 내 진짜 직장이기도 하고. 지혁은 그녀를 데리고 전용 엘리베이터에 탔다. 그의 지문과 홍채 인식이 끝나자 엘리베이터는 소리 없이 최상층을 향해 솟아올랐다. 띵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는 순간 서연은 숨을 멈췄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그들이 함께 살던 소박한 빌라와는 차원이 다른 거대하고 화려한 펜트하우스였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마치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었다. 막대한 부와 절대적인 권력이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그녀가 넋을 잃고 있는 사이 지혁은 무거운 표정으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이제 마지막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다. 내가 했던 비밀 요원 이야기, 그것도 절반의 진실만을 담은 거짓말이었어. 그 순간 당신을 지키기 위한 임기응변이었지. 이제 당신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주고 싶어.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무거웠다. 내 진짜 이름은 권지혁이 맞아. 그리고 내 신분은 이베리타스 홀딩스의 회장이야. 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또 가장 베일에 쌓인 기업가로 알려진 이름. 권지혁, 언론에 얼굴 한번 제대로 공개된 적 없는 유령 같은 존재. 바로 그 사람이 지난 1년간 자신의 곁에서 평범한 운전기사 행세를 해온 남편이라는 말인가. 그녀는 헛웃음이 나왔다. 너무나 거대한 거짓말 앞에서 그녀는 분노할 기력조차 없었다. 지혁은 그녀가 느낄 충격과 배신감을 알면서도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가 왜 처음부터 자신의 신분을 숨겨왔는지, 도운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해줄 사람을 찾고 싶었던 그의 오랜 고독에 대해서, 그리고 운명처럼 그녀를 만나 사랑에 빠졌던 순간에 대해서.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태상건설에 대한 베리타스 홀딩스의 내부 정보 보고서를 가져와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나는 당신이 그들을 취재하기 훨씬 전부터 그들이 얼마나 위험한 자들인지 알고 있었어. 그래서 당신의 남편이 아닌 당신의 운전기사가 되기로 결심했던 거야. 당신의 곁에서 당신의 든든한 지원군이 아닌 보잘것없는 그림자가 되어 당신을 지키는 것. 그것이 당신의 자존심과 사명감을 지켜주면서 동시에 당신의 목숨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 그의 눈에는 뜨거운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당신의 사랑을 시험한 게 아니야. 서연아, 나는 당신을 지켜낼 수 있는 내 자신의 능력을 시험했던 거야. 그리고 하마터면 그 시험에서 질 뻔했지. 그의 고백에 서연의 마음을 덮고 있던 차가운 얼음이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함께 상의했다면 이렇게까지 고통스럽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이 남자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그러나 가장 어리석었던 선택을 그녀는 그의 손에 들린 자동차 키를 보았다. 어젯밤 총알이 스쳐 지나간 흠집이 선명했다. 그녀는 그와 함께했던 지난 1년의 소박한 시간들을 떠올렸다. 함께 장을 보고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서툰 솜씨로 아침을 차려주던 그의 모습. 그 모든 순간의 감정은 진짜였다. 그의 은행 장호가 얼마이든, 그의 직함이 무엇이든 자신을 사랑했던 그 남자의 마음은 진심이었다. 마침내 서연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의 가슴을 주먹으로 쳤다. 바보, 멍청이 그냥 말을 하지 처음부터 같이 싸우면 됐잖아. 그녀의 원망 섞인 외침에 지혁은 그녀를 힘껏 끌어안았다. 미안해. 당신을 잃는 게 너무 무서웠어.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그동안 쌓였던 모든 오해와 아픔을 눈물로 씻어냈다. 한참 뒤 나란히 통유리창 앞에 선 두 사람은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저 아래 세상은 이제 막 그들이 무너뜨린 거대하게 몰락과 진실을 밝힌 한 여기자의 승리를 축하하며 떠들썩했다. 그들의 개인적인 전쟁도 사회적인 전쟁도 모두 끝이 났다. 그들은 더 이상 기자와 운전기사도 억만장자와 평범한 아내도 아니었다. 그들은 비로소 권지혁과 이서연, 세상 그 누구보다 서로를 잘 이해하는 완벽한 파트너가 되었다. 지혁이 조용히 아내의 손을 잡았다. 완전한 진실 위에서,
불보다 뜨거운 시련을 함께 이겨낸 그들의 사랑은 이제 그 무엇도 부술 수 없을 만큼 단단해져 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